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는 한편 또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퇴진 정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기 속에서 우파가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파의 부상, 즉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 김문성 동지인데요. 김문성 기자는 오랫동안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공식 정치를 담당을 해오셨고 또 최근 나온 책이죠. 최근 한국 현대사라는 책인데요.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그 역사를 다룬 책인데 그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잠시 뒤에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일단 발제자의 발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의견과 질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채팅창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전화 발언을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참여 방식은 채팅창과 더보기란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파의 부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우파 부상의 원인을 얘기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런 얘기로 이제 가야 될 텐데요. 먼저 큰 그림에서 이제 그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국제 질서의 불안정에 따른 이제 지정학적 위기 또는 안보 위기라고 부르는 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야기하는 온갖 이제 문제들, 일자리, 소득 이런 문제에서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또 지체시키고 또는 이제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물밑에서 서서히 본격화하는 조짐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추락한 거는 사실 이제 한 넉 달 만에 그 총선 전으로 얻었던 지지율이 사라진 건데요. 요것이 이제 사실은 우파들의 그 사기를 굉장히 올렸습니다. 지금 잠깐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좀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이제 우파가 모였던 집회고요.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중 8개를 금지하고 소규모로 신고했던 집회만 이제 허가를 했던 건데 취소된 나머지 집회에 대부분이 그날 다시 그 허가된 집회에 핑계로 해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당일날 그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던 곳 중에서는 이제 이제 원조 친박, 강성 친박 이제 조원진의 우리공화당만 서울 시내에서 안 하고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이제 박근혜 씨를 응원하겠다 하고 해서 거기만 빼고는 다 모였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고 일부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
뭐 몇천 명 모였다고 보도한 것은 축소 보도한 것이다. 우파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날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그 우파들의 그 밝은 표정과 사기가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막 문재인 지지율 추락 30% 국정수행 지지도 30%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이제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30%까지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졌었는데 이건 이제 취임 3년 동안의 이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한 거고요. 이건 사실 이제 집권 3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에 대한 평가가 이제 포함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야당복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우파 야당들이 분열해 있고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냐 아니냐로 이제 분열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다수파인 자유한국당이 그 친박 시절에 향수를 못 버리고 또 꼴통스러운 모습들 막말들 막 하면서 그런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억제시키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식 정치에서 우위를 가지는 그 결과를 3년 동안 가져왔던 건데요. 당연히 그것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적폐를 오히려 계승하고 인적 청산은 딱 자기들의 정적 제거에만 활용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이제 위선과 기만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극심한 이제 위선과 그 부패 실상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었고 뭐 그 이제 연장선에서 사실 총선 직전까지도 2월까지도 어려운 위기 감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월만 해도 이제 총선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선진국들의 방역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그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이제 소득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고 이런 거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총선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막 폭등하는 그래서 70%까지 지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더 잘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대였겠죠. 그러나 이제 몇 달 만에 그 기대가 다시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망한 것이 다시 한번 했다가 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위기를 겪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대란이 터지면서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이제 이건 20대들 4, 50대 뭐 집을 실제로 사는 4, 50대뿐만 아니라 20대들에게도 이제 미래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그 176석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개혁을 하기보다는 윤미향 의원의 그런 부패 이런 걸 뭐 감싸고 정권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그 위선적인 명분을 걸고 검찰과 이제 권력 투쟁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이나 보이는 것들이 더더욱 실망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급부로 7월 말부터 이제 우파야당,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지율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지난 3년간 통합당이 그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공식 정치에서의 그 상대적 열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중간중간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져도 통합당하고 지지가 안 가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파를 결집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우파의 사기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우파의 사기가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기여를 했던 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집회,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집회 거리 우파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취임 후 최저인 30%로 떨어질 때 그 시점에서 서초동 집회보다도 훨씬 더 큰 광화문 우파 집회를 열므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사실 그거의 연장선 속에서 올해 1, 2월에 그런 위기감을 또 겪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이 지금 그 박근혜와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뭐 등등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자체는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하는 걸 찬성했던 사람들이 도로 흡수되는 그런 종류로 이제 보수 재통합이 이루어졌던 이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거리우파 진영과 거리에 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미지 중도 우파 같은 모습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또 공교롭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얘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혜복구나, 뭐,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고. 총선 전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자기들이 반대했었고, 그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반대로 돼 있죠. 그리고 광주 5.18 노역에 가서, 무릎 꿇기 또 쇼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지만 그 큰 집회였는데도, 통합당은 그 광복절 우익 집회에 소속 의원들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 명 빼고는 이제 다 그 끈떨어진 전 의원들 다시 이제 국회의원 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갔던 거고 대부분은 이제 가질 않았었죠. 그리고 집회 후에도 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언론에 TV, 라디오 이런 데 나와서 집회 주최 측과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익 집회가 밀집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우익 집회하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라진 것은 어쨌든 그 첫 번째로 통합당의 모습은 일단 공식 정치에서 우파가 지금 그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그 3년간의 상황과 지금의 이제 우파의 재부상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우려하는 상황에서의 하나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습은 뭐 중도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우파층의 지지, 뭐 중도층의 지지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이제 것들은 그 정당으로 공식 정치에서 정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파 정당이 이렇게 하나의 당으로 지금 재결집을 한 것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우파의 지지를 갖고 또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 이제 그런 꼴통스러운 막말들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중도층이나 중간계급, 상층 중간계급과 지배급 일부에게 또 이제 다시 안정감 있는 수권 정당으로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익 집회와 뭐 하루 이틀 거리 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3년간 물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연결돼 있었지만 특히 3년간 공동 집회를 하면서 해왔던 그런 이제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죠.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래서 이제 정광훈 측의 그런 흉악망측한 그런 행태들에 불똥이 튀어서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상승세는 약간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잠깐 보시면 5월 4주차가 이제 그
총선 이후 가장 이제 민주당과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인데요. 30%까지 지지율이 차이가 났다가 그게 이제 8월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전주에 6%까지 좁혀졌다가 지금 광복절 집회를 지나면서 다시 이제 16% 이렇게 늘었는데 어쨌든 그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조사에서 지금 뭐 이렇게 광복절 효과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 광복절 효과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지지율도 그 5월, 6월에 이제 통합당이 최저를 기록할 때의 지지율보다는 지금 10% 정도 높은 수준에서 이제 그 이렇게 약간 상승세가 꺾인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파의 부상에 대한 재부상에 대한 그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인데요. 하나를 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7월부터 이제 그 예, 코로나 대응 정부가 대응한 거 잘했냐 못했냐 하는 평가인데요. 이 7월 2주차에서 8월 1주차가 지지율이 아주 극적으로 추락하던 바로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도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지금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서 그 지지층이 일부가 재결집 또 민주당 쪽에서도 재결집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배경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전히 이제 더 많지만 어쨌든 8월 3주차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줄었다는 거,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또 10% 정도 늘었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모순성,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반사이익이 지난 3월, 4월에 얻은 것처럼 되기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모순된 하나를 이제 더 보시면요. 요건 이제 한국 갤럽 조사에서 매번 이제 긍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 사람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람도 순식간에 늘었는데 부정 평가를 하는 사람도 또 코로나19 대처 미흡하다는 건 부정 평가 이유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나 긴급하게 늘어난 거는 이 상황이 어떤 담겨진 모순성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광복절 집회와 이제 우리 교회 누구나 이제 경악할 만한 그런 이제 행태들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주도자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잘 됐다 막 이러는데 물론 안타까운 거 하나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구속시킬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통합당이 이렇게 태도 변화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적으로 통합당의 그런 전통적 우파 정당으로서의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이런 변신은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1987년부터 89년까지 대략 3년에 걸친 이제 그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런 이제 농계급 투쟁의 이제 고조기를 이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집의 정치 질서를 이제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1990년 1월에 3당 합당 그래서 민정당 그리고 민주당 김영삼의 민주당 노태우의 이제 여당이었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그 친민주 공화당 3당 합당을 했던 그런 보수대연합이 그때 이제 결성되면서 당시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들을 표현한 게 온건 중도의 민족 민주 세력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국민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온건 중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고 투쟁의 고조기를 이제
끝내려는 반동적 성격의 이제 보수대연합이었었죠. 그래서 직후에 이제 이 민자당 정권은 김기춘 등을 이제 앞세워서 공안정국을 김기춘은 이제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이제 집중적인 탄압을 노동운동, 학생운동 벌인 바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자신들의 성격을 이제 자유주의 우파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뉴라이트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은 혁신 우파다. 그래서 이전에 뭐 반공 뭐 이런 거 독재지지 하던 그런 우파랑 다르다 이러면서 등장했던 뉴라이트 세력도 당시에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 막 이러면서 자유시장, 자유경쟁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도 보살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고 그런 게 이제 우파의 미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파 일부에서는 저런 온건 우파들, 먹물, 운동권 출신 우파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요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한 거는 뭐 정부 행정부에도 들어가고요.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사실 이제 뭐 사찰, 국민 사찰, 불법 민간인 사찰에 앞장서고 집회를 탄압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반동적인 일들에 앞장서는 그 우파로서의 행태를 보였었던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통합당의 어떤 말 하는 거 가서 무릎 꿇으면 뭐합니까? 광주 5.18 망언한 사람들 징계하고 쫓아내지도 않는데 따라서 이제 통합당이 이제 중도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압력이 돼서 어쨌든 꼴통스러운 거는 제압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어쨌든 공식 정치에서 우파가 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의 어떤 방증으로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미흡한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켜 놓고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통합당에 사과한 거. 그 절차만 사과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급하니까 자기들도 막뭐 보유세 올린다고 해놓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올린 거 이런 걸 다 사과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파들에 대해서 우파의 부상의 성격을 좀 더 이제 보기 위해서 잠깐 이제 돌아보면요. 한국의 우파의 이제 그 태생의 출발점인 해방정국, 대한민국의 이제 탄생 성격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좌익들 노동운동을 분쇄하고 하면서 그리고 미 군정이 이제 다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의 공식 시작일은 1945년 미 군정청 경무과로 돼 있죠. 그리고 경무국으로 돼 있고요. 대한민국 육군의 시작도 그 군정청령에 의해서 미 군정청의 국방사령부 하에서의 이제 국방경비대 1946년 1월 15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자체 국가기관 핵심 국가기관 자체가 이제 미 군정 하에서 이제 조립되고 조직됐는데 사실 이 성격은 그 친미적 성격을 띄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소련, 반북한, 반공산주의, 우익적이고 억압적이고 반좌파, 반노동운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넓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파와의 경계선은 바로 이제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인정과 충성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들이 이제 막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좌파나 진보 세력을 매국노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이 대한민국 문제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까지는 우파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민간단체를 만들고 거리로 나오고 하기 시작한 거는 1987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촌명이나 지금 이제 정광훈이 회장직을 사퇴했지만 정광훈이 회장이었던 한기총
같은 곳들이 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개신교 우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 동원을 하기 시작한 것도 노무현 정부 하였습니다. 2003년 3.1절 집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또 국가원법 개폐 시도가 있었고 2004년에 국가원법 개폐 시도가 있었는데 바로 요것에 이제 거리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면서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정갑 같은 이제 군인 출신들의 우익단체들이 또 개신교우파랑 결합해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국가원법 개폐를 저지한 것을 자신들의 큰 승리로 자신들의 이제 기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형태의 전환, 그리고 노동계급 운동의 성장 이런 것과 관계가 있고요. 또 이들이 이제 더 그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제국주의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질서의 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이런 것을 또 이제 위협으로 보고 그걸 국내 정치에서 또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제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이제 또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우파 혁신 얘기하면서 뭐 반공에서 이제 우리 자유를 중시하는 걸로 가자고 했다가 다시 지금 반공주의를 뭐 2010년대 이후에 내세웠던 거는 그런 이제 국내적 국제적 정세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집회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상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된다. 그들 뒤에는 정경련 같은 또 사용자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떼진 국면에서 이렇게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그 정경련 등이 특히 이제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제 우익 집회, 대중 집회에 돈을 지원하고 또 우익 단체 운영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십억씩 지원했던 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때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우익들의 이제 대중 집회,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라든지 국가원법 폐지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집회들에 대해서도 수억씩 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후원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들이 또 거리 집회만 후원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 주도한 자신들의 그 한국 자본주의를 이끌고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그 과정을 이제 아주 그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종류의 그런 대안교과서 운동을 몇 차례 펼치고 그 중에 일부가 이명박 때도 그래서 교과서 파동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대안교과서 운동을 후원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던 게 바로 경총, 정경련 이런 단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파의 부상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선존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잠재적인 이제 노동계급 운동의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제 구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우파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수의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다수의 지배는 개인들의 자유를 역행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 기득권층, 특권층은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지배는 그런 자본주의 수호자들, 자본주의 수혜자들의 자유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민주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것들에 그 정부가 압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진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격과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파의 반동은 그 위기, 자본주의적 위기,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그 침체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감염병,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지금 또 충격을 받고 지금 뭐 갖가지 이제 그 자본주의나 뭐 기후위기 같은 또 폐해들이 벌쳐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제 그 세계 수호적인 움직임을 표상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우파의 부상, 그에 따른 이제 반동의 효과를 막으려면, 그리고 저지하려면 좌파와 노동운동이 독자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 사실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발휘해야만 하는데, 민주당 같은 이제 중도파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가진 힘을 억제하고 계급 의식을 무디게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도파는 어떤 선택을 하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너희들 끝까지 우리가 감싸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을 내쳐도 어떤 위협이 안 되겠구나 하고 내쳐버리고 자본주의 수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30년대 그 세기 어둠이라고 했던 그 세계 대공황, 대침체 속에서 각국의 우익들이 노동자 투쟁도 뭐 이렇게 막 벌어졌습니다만 우익들 파시즘이 부흥할 때 당시의 좌파들이 중도파와 연합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파시즘에 맞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예외 없이 그런 이제 처참한 결과를 낳았던 그래서 결국은 우익을 막지 못한 그 결과는 중도파에 배신당하고 우익을 막지 못한 결과는 세계적인 이제 전쟁의 참화로 가는 비극을 벌어지는 걸 막지 못하는 그래서 그 자신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노동계급의 독립적, 독자적 힘을 고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좌파들이 이제 지금 오히려 개혁주의에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그 분열적인 정치들, 급진 페미니즘이나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급을 이렇게 단결시키고 분기 팽창시키는 그런 실천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기층에서 혁명적 좌파 혁명가들이 그 정치와 이론을 가지고 개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규모라도 오늘 뭐 10만 명을 못 모으더라도 내일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1000명을 만나는 일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뭐 또 1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10명, 20명을 조직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뭔가 행동을 조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또 토론 속에서 부족한 얘기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선 기자의 발제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화 발언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발언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발제 중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전화 발언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그 질문도 하나 올라와서 발제 중에 하나 올라와서요. 그것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민 씨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모이는 우익들이 나중에 우익 포퓰리즘 운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 발언 듣고 나서 이후에 좀 발제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발언.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발제 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4월에 있었던 총선 직후에 정부 지지율이 막 70% 선을 돌파하고 그러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갑작스럽다라고 여기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부동산 대란이었지만 저는 좀 더 길고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 과반 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통합당과 무관하게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사실 6월 달에 이번 국회가 개원을 하고 나서 여당이 과반 정당으로서 힘을 발휘한 쟁점은 사실 사람들이 바랬던 거랑은 정말 딴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원을 하자마자 통과됐던 법은 공수처 3법이었는데 이것은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위선적인 미명으로 정권을 겨냥한 그런 의혹 수사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 관련한 법안들도 국민당이랑 충돌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너무나 미흡해서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하게도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일부 보였지만 사실은 손잡고 함께 추진한 것들도 매우 많았다는 건데요. 6월에 이런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약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안에는 기업 지원에만 후한 내용이 가득했고 또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원격 의료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또 7월 초에는 이 여당 의원들이 탄력근로제 계약안을 발의를 했고 또 총선에서 공약했던 특권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배신이 됐고 또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최저로 결정되고 대입가정 3법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정말 줄줄이 이런 개혁 여건들을 배신한 그런 결과들이 지난 넉 달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결과 자체가 사람들이 막 여당을 엄청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라기보다는 정말 역대급의 반사이익 부분이었고 또 사람들이 총선 결과를 보면서 이제 정부가 통합당 핑계 좀 그만 대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좀 그렇게 바래왔는데 그런 바로 염원들이 공단으로 배신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지지율 추락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파와 통합당의 세가 다시 커진 것은 그런 배신당한 정서가 더 나은 왼쪽의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직후 상황과 지금을 좀 돌아볼 때 좌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환상 없이 지금 같은 상황을 예비하면서 왼쪽의 대안을 형성해야 했다. 전 이런 좀 교훈도 돌이켜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지지의 추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지금 앞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가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아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것의 어떤 이제 역사적 맥락은 역사성은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소수의 과두 지배층에 맞서서 나머지 민중이 이제 나머지 대중이 계급 연합을 하자. 계급 연합을 해서
또는 이제 그 정치 질서를 이제 바꾸자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소수의 과도 지배층인가 뭐 지금 뭐땅 부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연합해서 소수의 과두층을 이루고 지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문재인 정부를 뭐 독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바는 오히려 재벌을 문재인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거, 부자들의 그런 이제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거를 문제 삼고 대형 교회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를 규제하는 걸 문제 삼고 재벌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를 문제 삼고 뭐 그리고 이제 또 세계에서 이제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국가인 미국을 옹호하고 뭐 이러고 있고 그 대중에 그 이제 원하지 않았던 분단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통일 염원 이런 거를 오히려 반대하고 평화 염원 대중의 평화 염원 이런 것도 반대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익 포퓰리즘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커 보이진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서 바로 좀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그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채널은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입니다. 네, 노동자연대 TV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연대 TV 채널에 오시면 그간에 저희 그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했었던 그 영상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발제자께서 총선 압승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저는 좀 2004년의 그 교훈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고요. 이번에 사실 총선 압승 이후에 2004년 여루당 총선 승리와 이제 연관시키는 분석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 민주당 지도부 자신이 그때의 기억을 이제 소환을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에 대한 근데 이제 왜곡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당시 열린우리당이 우파들의 노무현 탄핵 시도에 항의하는 운동의 어떤 영향 속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도 총선 압승 이후에 한 80일 정도가 지나서 바로 지금의 통합당이죠.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역전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는 지지율이 급기야 한 자릿대로 떨어졌고 결국 그해 대선에서 참패해서 이명박이 당선이 됐던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많은 언론들이 그때 당시 여루당이 너무 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그것이 반감을 산 것이 문제였다 이런 보도를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4년에도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많았는데 그런데 총선 직후에 열린우리당이 한 일은 바로 이라크 파병을 강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 개혁도 추진했었고 이 두 가지 쟁점이 바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꼽히던 것이었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 여당이 앞장서서 바로 이런 공격에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4대 개혁 입법도 누더기로 끝나면서 별로 달라지는 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계속해서 휘둘렀었고 이 때문에 또 파업 노동자들도 구속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임기 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비슷하게 이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을 펴면서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빈부격차도 더욱더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한미 FTA 추진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에 반대하는 집회에 대한 강경 탄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열린우리당이 말했던 지금의 민주당이 말했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꾀지지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바로 개혁을 염원했던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큰 환멸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로 열린우리당을 가리켜서 사이비 개혁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당시의 노동자 운동가 또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이 이 개혁 공조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노무현 정부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꺼렸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맞선 투쟁에 나서긴 했지만 나중에 이미 이 투쟁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약화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의 추락과 함께 동반 추락하고 급기야는 분열했던 것이죠. 바로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의 노동자 운동가 그리고 좌파들이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진보적 교수가 쓴 한 칼럼을 봤는데, 지금 문재인을 지켜내지 않으면 파시즘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재인의 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험은 오히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맞서서 노동자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파의 부상에 맞서는 진정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투쟁에 적용하려고 하는 좌파가 성장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발언으로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바로 또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씨가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한국 우익들 중에 대형교회가 많은 역사적인 맥락이 궁금합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기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수업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전화 연결이 돼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발제에서도 나오고 이제 발언에서도 좀 나온 얘기 한마디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파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도파 같은 데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는 좀 강경 우파의 부상이 발제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개적인 위기의 영향 속에서 그 위기에 이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과정에서 좀 구성했기 때문에 좀 그런 공통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이제 국제적으로도 우파가 너무 추악하니까 민주당 같은 중도파에 힘을 실어서 우파를 막아야 되는 뭔가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다고 할 만한 우파인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서 그런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에서 당선할 때,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에 맞서려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트럼프는 당선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전 8년 동안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가 빈부격차나 경제위기나 양극화나 인종차별 같은 걸 전혀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기에서 심화된 거에 사람들이 당혹하고 그리고 또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지배계급 선호 정당인데 지금 현재까지 오는 그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은 트럼프에 맞서 그러니까 좌파 일각에서 바라듯 트럼프와 우파를 저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훨씬 함께 가는 방향이 더 많았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이지만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했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요구를 하나도 법제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20만 명 넘게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바이든 해리스는 저국민 단일 건강보험 같은 것도 공약으로 걸지조차 않았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그럼 민주당에 기대해야 된다고 했던 샌더스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좀 무색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면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같은 대중적인 항쟁이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의제들을 부상시키고 또 일부를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같은 중도파 혹은 뭐 지배정당 일부에 기대서 뭔가 변화를 쟁취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가 보여줬듯이 대중의 급진적인 변화 열망 요구 같은 것들을 지배정당들의 수준으로 검열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것뿐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도 이제 마지막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진정한 대안인 노동계급 대중투쟁은 독립적으로 우파 대 중도파 뭐 이런 식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좌파적인 독립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좌파적 정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또 한 분 더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바로 또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채팅창 질문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익 세력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앞선 질문과 좀 관련이 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나 허경영의 민족혁명 대당금당의 경우는 우익 포퓰리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공화당은 코로나가 터지자 중국인 입국 금지와 국민 먼저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아, 주세요. 네. 발언하면 되나요? 네네. 네. 노동제한대 회원 김인식입니다. 뭐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둘 다 올라가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위기감 때문에 아마도 딱히 지금 정부 말고는 그 위기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잠시 좀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를테면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심리 같은 게 있다는데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직전에 어떤 위기 요인들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도 해결된 건 없거든요. 뭐 부동산가 폭등이나 문재인 정부의 시장주의적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아마 해소되지 않은 대중의 불만을 잠시 덮은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덕분에 지금 뭐 통합당이 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 우파의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우파 중에서도 누가 지금 부상을 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당이 지금 대중의 지금 지지를 잠시 좀 얻고 있는 것이지 이 아스팔트 우파 같은 강경 우익들이 지금 지지를 얻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통합당 내에는 그런 아스팔트 우파들과 연결 분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당 자체도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통합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김종인 쪽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는 되게 좀 약삭빠르게 지금 중도층 끌어안기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좀 잡고서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가 과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과까지 할 수 있느냐가 아마도 그 당에서 그 잠정적인 기조가 중원을 향할 것이냐 강성 우익 지향일 것이냐 아마 가능 중인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식의 김종인의 그 통합당 변신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폭로하고 비판은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스팔트 우익이 갑자기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최근 상황은 우리가 보면 알듯이 지금 뭐 이 주요 정당들의 지지율의 업 앤 다운이 좀 정신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경제 위기 시대에 이 대중의 생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위기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긴 미래를 또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율,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빨리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여당과 우파 야당의 지지율이 이 상태로 유지돼서 또 내년 선거는 내후년 대선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가정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또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노동자 피업업 대중의 투쟁이라는 요소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 또 특별히 더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또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화 발언으로 지금 기여를 해주셔서 풍부한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소개를 그리고 나서 발제자의 지금 거의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시청자 토론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연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우파의 부상 및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정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특히 최근 정의당의 몇몇 의원들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그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좀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발제자에게 정리 발언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발언 듣기 전에 두 가지 제가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 장장 52일간의 장마가 이어졌었죠. 기상 관측 이래 거의 최장의 장마였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유럽에서는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고 또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형 산불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상 이변들이 모두 이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적을 하는 바인데요. 다음 주에는 바로 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론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요. 다음 주에는 오후 8시에 노동자연대 TV 채널에 직접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생중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토론회에도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동자연대 신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연대 신문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 기사를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 빠짐없이 새 기사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림이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주간 종이신문인데요. 이 신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웹사이트와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정기구독 신청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고 전화 발언들 잘 들었고요. 제가 미처 얘기를 명확히 못한 것들에 대한 보충해 주시는 그런 좋은 발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질문 간단히 나온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의 대형교회 얘기는
질문을 해방 직후에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토지 개혁으로 땅 뺏기고 이렇게 온 것들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관계가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월남교회이고 대부분 이제 황해도와 평안도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고 이 서북 지역의 교인이 사실 이제 꽤 많았죠. 남한 지역보다도 훨씬 발전해 있었고 근데 일제시대부터 이쪽 지역의 교회들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친미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고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자신들이 가진 이제 재산들을 뺏기고 내려와서 월남파들의 이제 반공주의와 이제 결탁하는 그런 교회들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많은 교회들,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 권력 정부, 독재 권력 권위주의 정부라는 게 유착해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들이 물러간 뒤에는 이제 이권, 자신들이 전통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반공에 대한 이념뿐만 아니라 이제 이권을 가지고도 이제 부직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씩 성격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중심의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정광훈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서민 동네에서 이제 개척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반공주의 그리고 그런 걸 표방하면서 이제 또 친미 이런 걸 표방하면서 이제 독재 권력과 유착하면서 성장했던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막 학교 같은 걸 이제 소유하고 이런 이제 이권 당사자가 돼서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개정 반대 개혁 반대 이럴 때 이제 막 적조 나오기 또 시작을 했었죠. 김진호 씨라는 이제 개신교 연구가는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우파의 삼위일체는 돈과 미국과 장로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다는데 그래서 해방 직후에 또는 월남한 역사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신교 우파들이 독재 정권이나 또는 이제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수혜자로서 수혜 집단으로서 성장해 온 것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허경영 이건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없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지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했던 것들이 전혀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고요. 박근혜 지금 석방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대중의 염원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인 입국 금지와 국민 먼저 이건 국민 먼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친미 우파적 성격을 드러내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걸 굳이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이관계와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있군요. 우파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파가 부상하는 성격의 핵심에는 이제 공식 정치에서 우파들이 재결합을 해서 재통합을 해서 하나의 당으로 그래서 중도층에서든 우파에서든 지금 통합당으로 지지가 결집되게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실망하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이미지 변신이 성공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나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공식 정치에서 이제 열의를 극복하고 다음 선거에서 지금 재집권을 하는 거, 다시 자신들이 집권을
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또 그런 에 이제 입각한 자신들의 그 정책에 입각한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우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야 되거나 하는 이제 최근에 개혁주의 정당들의 모습들을 비판을 해야 되겠죠. 현재 지금 정의당 이 이제 국회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이제 진보 정당으로 돼 있고 노동운동 전체로 하면 이제 정의당과 미래를 바꾼 진보당 두 개의 당이 있는데 두 개의 당의 그 근본적인 실천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출발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제 야권 연대로부터 시작하는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연립 정부까지 고려하는 염두에 두는 그런 협력 전략이 10년 넘게 수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총선에서 위성정당 이런 걸로 이제 뒤통수를 맞고 정의당이 뭐 민주당과 차별하자는 그런 이제 당내 어떤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10년 동안 실천해온 그런 그 전략의 정치적 관성 때문에 그런 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려면은 민주당과 하려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위선 그리고 노동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고 예리하게 폭로를 하면서 투쟁을 호소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그런 투쟁을 하는 그런 운동, 대중, 조합,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일관되게 대변하면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재난지원금 그 정도 얘기만 하는 거고 그 재난지원금 주자는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워낙 위기가 심각하니까 또 그런 종류로는 차별화가 돼 있지를 않고요. 아까 질문에는 또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또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사실 지금 그 급진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 요소는 여성 계급을 건너뛰어서 단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그을 수가 없죠. 오히려 노동계급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있었던 그 자본가계급 정당과 노동계급 운동을 노동계급 정치를 이렇게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로 기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입장은 좀 그렇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차별화하는 듯 하는 것도 지금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강력한 이제 뭐 국가 권력의 힘을 불가피한 면도 감염병 확산을 막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공권력의 힘을 보여달라 막 이런 식으로 또 협조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런 거 협조한다고 해서 8월 15일 날 민주노총이 집회를 취소하고 소규모의 이제 수백 명 규모의 이제 기자회견으로 집회를 개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비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비난에서 피해가 있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똑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되면서 방역 확산에 민주노총도 책임져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쪽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확진자가 물론 집회 때문에 나왔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집회가 아닌 곳에서 걸렸을 확률이 높은 그런 그 조합은 한 명 나온 것 때문에 지금 통합당도 이제 민주노총을 물어뜯는 이런 이제 상황. 한겨레 신문도 그걸 집회 규모까지 막 뻥튀해가면서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 때 제가 얘기했듯이 중도파, 우파를 막기 위해서 중도파랑 협력한다고 해서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힘을 자꾸 이런 식으로 소진하고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중도파한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고 국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좌파들의 혁명적 좌파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의석의 우위, 그다음 정권을 잡고 있는 걸 이용해서 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코로나 핑계로 집회를 금지하고 등등 또 권위적인 일부 수단을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리한 폭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특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확산의 주된 책임이 왜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가. 이런 거 갖고도 우리가 날카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부상하는 것은 우파가 단지 재집권을 나중에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가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문재인 정부는 더 압박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뭡니까? 압박하는 거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노동운동에게 더 강경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우파가 부상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우파에게 견인되고 오히려 이제 우파의 압력을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도 지금보다 더 노동계급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파의 부상을 우리가 주적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서도 우파의 부상을 경계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측면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우파의 그런 압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문재인 정부하고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을 이제 조직하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근본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 사실 체제 차원에서의 위기니까 제국주의 질서의 문제, 경제 위기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결합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래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순간 그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확신 있는 그런 이제 활동 속에서도 외향적인 그런 자세로 그 사태를 보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